안녕하세요. 역사 강사 장유리입니다. 인류는 언제부터 어떻게 선거제를 이용했을까요? 민주주의 발원지로 꼽히는 그리스 아테네에선 어떻게 대표자를 뽑았을까요? 정답은 제비뽑기입니다. 기원전 4, 5세기 아테네의 정치사회기구는 민회와 500인 평의회, 민중법원, 행정직 등 네 부분으로 구성됐습니다. 그중 민회는 법안을 표결하고 고위직 공무원을 선출하는 역할을 담당했는데 모두 자원자로 꾸려졌습니다. 민회에 뽑힌 사람들 중 제비뽑기로 선발해 500인 평의회를 구성했는데 이들이 법안을 작성하고 행정직을 관리했으며 외교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지금의 입법부 역할과 비슷합니다. 사법부에 해당하는 민중법원도 시민들 중 제비뽑기로 6,000명을 뽑아 구성했습니다. 이들은 그날그날의 재판을 담당했습니다. 지금의 배심원제와 비슷하죠? 행정직은 시민들 중 역시 제비뽑기로 뽑힌 약 600명의 공무원과 민회에서 뽑은 100여 명의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행정부처럼 실제 행정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행정직 중 군사 분야와 재정 분야만 적합한 전문가 후보를 두고 선거를 통해서 뽑았습니다. 법과 정책을 만들고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 모두 다 우연이라는 변수를 통해 뽑았는데 누구라도 다음의 제비뽑기를 통해 공무원이나 대표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분쟁도 없었다고 합니다. 소수의 사람이 다수의 사람을 대신해서 대표가 되는 제도는 고대 로마와 그리스, 이슬람 초기의 아랍 등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때 다수의 대표자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기보다는 다수의 뜻을 전달하거나 실행하는 일꾼에 가까웠습니다. 아테네에서는 제비뽑기로 선출된 자들에게 할애된 자리의 임기가 고작 1년에 불과했고 한번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재임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최대한 많은 수의 시민들을 나라 살림에 참여시키고 이를 통해 평등을 구현하려 했던 것이죠. 제비뽑기가 원시적인 선거제도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었던 적합한 제도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비뽑기는 금세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베네치아와 피렌체에서도 방식과 비율은 조금 다르지만 주요 공직자를 뽑는 방법으로 제비뽑기를 활용했습니다. 베네치아에선 최고 귀족 가문들의 치열한 경쟁을 막는 방법으로 나무공을 뽑아 지도자를 선출했다고 합니다. 제비뽑기를 활용한 기원전 4, 5세기의 아테네와 르네상스 시대의 베네치아와 피렌체는 모두 그 사회의 부와 권력, 문화가 정점에 도달해 있었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제비뽑기를 했던 아테네 시민 수는 최소 3만 명에서 최대 6만 명 정도였던 것으로 기록됩니다. 확실히 인구수가 적으면 뜻을 모으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공정하게 참여하는 것도 수월하였겠죠? (2500년) 전만 해도 그리스는 유럽에서 제일 잘 나가는 곳이었죠. 당시 그리스는 100개가 넘는 도시국가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이 도시국가를 폴리스라고 부르는데 그중 아테네폴리스에서 최초로 민주주의가 시작됐죠. 그런데 왜 그 수많은 국가 중에서 아테네에서 시작된 것일까요? 농업이 최고의 산업이었던 그 시절 그리스는 산이 많고 땅이 척박해 농사에는 적합하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기껏해야 곡물과 포도, 올리브가 생산될 뿐이었죠. 대신 그리스는 지중해라는 바다를 끼고 있었는데 아테네인들은 농업 대신 해상무역에 집중했습니다. 포도주와 올리브를 배에 싣고 다른 지역에 팔러 다녔고 이것이 대박을 터뜨립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과 재물이 아테네로 흘러들어오게 되고 아테네는 귀족들이 다스리게 되는데요. 귀족들 대부분 넓은 땅을 소유한 지주였죠. 이때 무역으로 한 미천 잡은 시민들이 정치에 끼어듭니다. 시민들이 아테네를 먹여 살리고 있었으니까 귀족들도 더는 이 부유한 시민들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아테네 시민들은 귀족들이 장악하고 있던 정치 테이블에서 한 자리를 얻는 데 성공하죠. 국회 역할을 하던 곳이 시민의회였는데
새로운 법을 만들 때 아테네 시민들은 한자리에 모여 토론을 하곤 했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토론을 열심히 하다가 끝내 합의가 되지 않으면 투표로 결정을 했습니다. 고대 아테네 시민들 역시 직업도 있었고 개인 생활도 있었지만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정치에 참여하는 활동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행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라고 한 말 모두 다들 알고 계시죠?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이 선거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특정 후보를 소개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 벽보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폼페이 아본단자 거리는 서울로 치면 종로입니다. 종로는 주요 관청이 몰려있는 세종로와 바로 연결된 상업거리이자 번화가입니다. 아본단자 거리 역시 폼페이 정치의 중심지요, 관청이 있던 포럼과 연결돼 있습니다. 이 거리에 목욕탕과 유흥업소, 대형 주택들이 즐비하며 끝까지 가면 로마인들의 최대 오락 문화였던 검투 경기가 펼쳐지던 원형 경기장에 닿을 수 있습니다. 원형 경기장까지 가는 중간 지점에 공중 수도를 지나서 선술집 맞은편 인슐라 옆 벽면에 붉은색 글씨들이 눈에 띕니다. 바로 선거 벽보입니다. 시내 곳곳에서도 이곳보다는 작지만 주택 외벽에 적힌 붉은 글씨 선거 벽보와 종종 마주칩니다. 요즘처럼 종이로 만든 화보형 선거 벽보가 아니라 벽에 직접 쓴 후보자의 지지구호이자 문구입니다. 폼페이의 경우 매년 7월이 선거철이어서 도시 전체가 선거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변천을 알아볼까요? 우리나라 원시 공동체에서도 시족회의나 종족회의가 있어서 촌장이나 시족장과 같은 대표자를 선출하거나 해임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또 삼국시대에는 백제 정삼회의, 신라의 화백회의, 고구려의 제갑회의에서 국사를 논하고 재상을 선출하였습니다. 기록으로 전해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투표에 관해 아십니까? 백제인들은 부여를 사비라고 불렀는데 고대 백제의 수도 사비에는 귀족들이 투표를 하던 정사함이라는 바위가 있었습니다. 정사함은 정치를 다루는 바위를 뜻하는 것으로 귀족들은 이 바위를 테이블 삼아 삥 둘러 앉은 후 투표로 재평을 뽑았습니다. 재평은 백제의 재상으로 오늘날로 치면 국무총리에 해당합니다. 귀족들은 투표지에 후보자의 이름을 써서 상자에 넣었으며 며칠 뒤 투표함을 열어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상목유사에 6세기 백제 귀족들이 정사함에서 재평을 선출했다라는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삼국유사에는 서라벌의 6 촌장이 촌족원을 이끌고 알천 알산에서 대회를 열어 6촌을 통솔할 군장으로 박혁거세를 선출하였고 또 가락에 9 간이 부족원 2,300명을 거느리고 구지봉에 올라가 가락을 통솔할 자를 선출하였다는 기록을 통해 원시적인 형태나마 선거제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 초기에는 만장일치제를 따르다가 후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운영되는 도병마사가 있었고 조선시대에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왕의 독단을 방지하기 위해 의정부가 있었습니다. 또 향촌의 자치규약인 향약에는 유림 중에서 향약정과 임원들을 선출하는 제도도 있었습니다. 1430년 3월 5일은 우리 민족 최초로 국민투표가 실시된 날입니다. 조선의 세종대왕은 새로운 법을 만들 때 국민들의 뜻을 묻기도 했는데요. 신하들은 물론 백성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때만 해도 나라가 법을 만들고 백성은 따르면 그만이었으니까요. 조선은 농업국가였고 세금도 수확한 곡식으로 납부를 했는데 농사는 자연환경에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가밭을 갈아서 일군 척박한 농가, 하천 주변의 기름진 노는 수확량이 다를 수밖에 없죠. 날씨도 중요한데 비가 알맞게 오고 햇볕이 내리지 않은 해에는 풍년이 들지만 가뭄이 들고 홍수가 진 해에는 흉작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확량이 많은 논주인은 세금을 많이, 그렇지 않은 주인은 그보다 적은 곡식을 세금으로 냈어요. 언뜻 보기에는 공정해 보이지만 이 방법에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기름진 땅인가 척박한 땅인가, 풍년인가 흉년인가, 그거에 대한 판단은 지방관리가 했는데, 그런데 어디에든 정직하지 못한 관리들이 꼭 있죠. 세종대왕은 이런 폐단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세법에 대해 백성들의 뜻을 알기 위해 투표를 하게 됩니다. 1430년 3월 5일 시작된 투표는 5개월 뒤인 8월 10일에 끝이 났는데 모두 17만 2,806명의 백성이 응답을 합니다. 이는 당시 조선인 4명 중 1명 꼴입니다. 노비와 천민은 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꽤 높은 투표율입니다. 투표 결과는 찬성 9만 8,571명, 반대 7만 4,149명이었죠. 찬성이 더 많았지만 세종대왕은 이 법을 바로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세종대왕은 매우 꼼꼼했습니다. 투표 결과를 유심히 살펴보았죠. 그랬더니 남쪽 지역에서 유난히 찬성표가 많이 나왔고 반대로 북쪽 지역은 반대표가 많다는 걸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평야가 많고 기후가 따뜻한 경상도와 전라도는 조선의 최대 곡창지대였습니다. 반면 함경도와 평안도는 산이 많은 데다 몹시 추워서 수확량이 보잘것없었죠. 이 상태로 세금을 내라고 하면 남쪽 농민들은 춤을 추겠지만 북쪽 농민들은 울상을 지을 것입니다. 세종대왕은 10년간 이 법에 대한 심사숙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440년에 먼저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에서 시험 삼아 이 법을 실시했습니다. 4년 뒤인 1444년 마침내 이 법을 전국적으로 확대, 투표를 한 지 14년 만에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자문기구였던 도평의회와 부면협의회, 그리고 의결기관인 도회, 부회, 읍회를 두고 도회의원은 간접선거로, 부회, 읍회의원은 25세 이상의 남자로 연 5원 이상의 부세를 납부한 사람들 중에서 직접 선거로 선출하였으나 그 권한을 극도로 제한하여 식민 통치를 위한 관치의 도구로 이용하였습니다. 민주주의의 근본은 선거입니다. 선거는 피로서의 권력교체가 아닌 투표로서의 권력교체를 이루는 근대 시민국가의 근간인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근대적 선거제도는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수립과 더불어 시작되어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후에 오늘의 형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에게는 당연시되고 있는 그 공정한 선거가 막걸리 선거, 고무신 선거, 체육관 선거라는 말이 회자되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 60여 년간 치러진 선거는 적지 않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문제를 고쳐가며 오늘날의 공정한 선거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선진화된 선거제도와 민주국가에 이르게 됐던 것입니다.